이 사람들하고 모임을 계속 하는데 내가 빠지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이 포르쉐 카이엔과 몽클리어 패딩을 이런 식으로 비꼬지? 이수희씨 저희 병원도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이때 한 X억 정도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저희 둘 다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자의 입장과 저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보고 싶어서 남자 vs 여자의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좋은 와인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STO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파나 안 파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굳이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막 큰 금액의 차를 산다든가 이런 일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크게 소비를 안 하는 뭐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있고 뭐 옷, 명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진님은 이게 바뀌었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소비하는 패턴이 커지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예단 문화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첫 명품을 개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학생이나 뭐 레지던트 때는 하고 다닐 때도 없고 한데 약간 결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달라지고 그러면서 너도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확 갑자기 커지다가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번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다음 아까워서 못 쓰고 그때 저희가 결혼한 게 2018년도였었는데 그 이후로 명품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나도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에 다 병원 리스로 장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바에 내가 유방 초음파 하나를 더 둔다 그리고 직원 하나를 더 뽑지 해서 저는 아예 요즘 소비가 제로죠 저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단촐하게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옷이나 뭐 하여튼 뭐 명품 시계 이런 것도 1도 관심이 없었고 그때 결혼할 때도 장모님이 시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필요 없다고. 난 시계가 필요 없는데 내가 뭐하러 시계를 굳이 차고 다녀. 나는 이 소비에 대한 관점이 처음에 와이프를 만났을 때가 8년 반 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점으로 둘 거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아까워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이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와이프를 만났을 때만 해도 맥라렌 675 LT를 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는 굉장히 자동차 이런 거에 빠져 있었고 에스턴 마틴 또는 뭐 맥라렌, 페라리 이런 브랜드의 기호를 소비한 건지 아니면 차의 본질적인 부분을 소비한 건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기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질문,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소비는 무엇인가?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와인과 맛집 정도는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뭐 인당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크게 가격은 구애받지 않고 쓰는 것 같고 와인도 어차피 6년 전에 와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에 모임을 3번 4번씩 했었어요. 그 당시 한 달에 와인 값으로만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슈퍼카 한 대를 리스로 돌리면 리스료가 많이 나와봤자 500, 600, 80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슈퍼카 리스료 한 3대치를 계속 와인에다가 때려 박은 거죠. 그때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신세계였고 처음에 와인을 먹으면서 느껴졌던 감각이 너무 센세이션해가지고 이런 게 세상에 있구나 하고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과거에 많이 하다가 지금은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어떻게 보면 소비가 한 10분의 1로 준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더 이상은 막 차에 그렇게까지 막 돈을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는 뭐 트랙 타느라고 또 막 트랙 용품 사고 레이싱 시뮬레이터도 1,4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한 1년째 한 번도 안 타신 거 아니에요? 지금 8개월째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썩어가고 있겠네요. 네, 썩어가고 있습니다. 당근해도 돼요 제가? 뭐 헬멧 이런 거 용품 사는데 한 2,000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몇 번 가지도 않고 짱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당근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 없는 소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아깝기도 하고 레이싱이라고 하는 취미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할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느끼면서 이거는 정말 나랑 안 맞는 취미구나. 그림은 요즘엔 잘 안 사요. 근데 이제 한때 샀을 때는 정말 많이 샀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이거는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이때 한 X억 정도 산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얘기는 좀 했고 박 원장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일단은 소비 자체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사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느낌이 많았었죠. 참 이게 중거 집단이 중요한 게 정기적인 모임이 만약 생기면 너 무슨 옷 입었네? 너 무슨 가방 들었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보는 그런 여자들만의 커뮤니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만 제 주변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근데 제가 직접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입장에서 회의 이만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를 하루 만에 막 다 써버리면 아니 아깝잖아요. 10분 10분. 지금 요즘엔 그럼 어떤 소비를 좀 하고 있나요? 최근에 산 게 초음파 장비를 하나 더 드렸고요. 장비 하나 얼마짜리 더 이거 장비? 초음파 장비가 한 짜리를 최근에 들었어요. 3주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유방 자동 초음파기라고 하고 유방 이거는 자동 샀어요. 근데 MRI 기계 복이잖아 이거. 이거는 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낸 돈. 최근에는 그 욕망 자체가 없어진 없어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사는 건가요? 모든 소비까지는 아니지만 명품 소비의 약간 중요한 축은 나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명함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 진짜 패션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거를 제가 내세우지 않아도 저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들리네. 그런 거 아니죠. 어차피 저는 맨날 가운만 입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요. 경험 소비, 소유 소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경험을 할 수 있는 소비가 여행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축제를 뭐 즐길 수도 있고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경험 소비, 소유 소비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경험 소비냐, 소유 소비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명확하게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 소비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킷을 간다든가 그리고 차를 타고 느끼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켜켜이 추억이 이게 쌓여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인간 본성의 고유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다람쥐들이 도토리 모으듯이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소유를 하고자 하는 기저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도파민을 위해서 산다는 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만족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면 그거는 불균형한 소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소유가 인간의 뭐 본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게 그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제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품 어느 정도는 투자의 목적도 있었지만 미술품을 되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수장고를 얻어서 보관을 하고 길게 해외를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해외에 가서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고가의 미술품들이다 보니까 또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컬렉팅을 열심히 했던 한 후배도 이게 너무 짐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처음에는 소유를 하면서 느끼는 도파민 하고 그리고 그 중고 집단 안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 있잖아요. 쟤 몇 점 가지고 있대, 쟤 이 작품도 있대, 쟤 이것도 있대. 사실은 그 집단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소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 불장이 끝나게 되고 본인도 이제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갖지 않게 되고 그 열정이 식은 자리에 남는 거는 차가운 물건밖에 없다. 이 표현 멋있다, 그치?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난 그 자리에 남는 거는 차가운 물건밖에 없다. 준비된 멘트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많이 팔고 슈퍼카는 STO밖에 없지만 7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살 때 즐겁지만 팔 때 더 즐겁다고 하시죠. 그렇죠. 살 때 좋은데 팔 땐 더 좋아. 항상 그랬어. 미술품도 그랬고. 어쨌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런 게 있죠. 이수지 씨가 정말 이 사람은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포르쉐 카이엔과 몽클레어 패딩을 이런 식으로 비꼬지? 근데 비꼬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분명히 전 이게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포르쉐 카이엔 기본형 사지 마라 해도 많이 팔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팔리냐를 보면 진짜로 강남에서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이 동일화의 욕망과 타자와의 욕망을 둘 다 실현시켜주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따가 이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 볼 텐데요.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동일화와 타자와. 근데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에르메스 벌킨백을 사는 거예요. 사실 에르메스 벌킨백이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지위제예요. 그거는 이거를 사지 않으면 나는 뭔가 소외된 것 같아서 그렇게 살려고 난리인 거죠.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포르쉐보다 위에 페라리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하는데 그건 너무 비싸. 가장 만만하게 어떤 동일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차가 저는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가 훌륭해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집단, 강남, 핵심지 안에 있는 그래도 이 정도는 타야 내가 소외를 안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타자화의 욕망은 뭐냐? 말 그대로 난 너희랑 달라. 나 이런 거 타. 나 포르쉐 타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의 욕망이 저는 명품 소비와 포르쉐, 어떤 몽클레어 어떤 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마 이수희 씨 저희 병원도 한번 왔습니다. 이렇게. 저거 뜨고 난 다음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치동 너 오기만 해봐라 이러네. 아 진짜요? 근데 저도 몽클레어 패딩을 자주 입습니다. 몽클레어 패딩을 입는 이유가 일단은 진짜 가볍고 그리고 이건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패딩 잠바가 많긴 한데 8년 된 패딩도 입고 다니거든요. 9년 된 패딩도 입고 다니고 이것도 한 6년 정도 된 패딩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다녔었는데 저 패러디를 딱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예전에 좀 친하게 지냈던 대치동에 사시는 의사부부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학부모 모임을 가면 어머 자기 남편 병원 잘 안 돼? 왜 샤넬백 들고 다녀? 이랬대요. 저는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지어낸 말이 아니야. 진짜 있었잖아. 남자들에게 벌금백은 파테필립 시계 같은 거일 텐데 저는 제가 파테필립 시계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너 왜 시계 하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원정이 주변에서도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원정이가 어떤 백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예전에 만났던 대치동에 있었던 그분들보다 훨씬 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본인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정말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대치동이 좀 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아이들의 성적에 의해서 엄마들의 순위가 결정이 되고 저는 색깔이 좀 다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다르거나 하는 사업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인정해줄 수 있는 면인데 대치동 가면 사실 거의 다 의사가 부부, 많죠. 전문직 부부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네. 의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그러다 엄청 보니까 많죠.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라면 이 정도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동일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집단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몽클레어 당근 재밌는 게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몽클레어 패딩이 있었는데 8년 정도 입었던 패딩이었거든요. 또 와이프가 저 몰래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한 10만 원에 팔았는데 네,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되게 웃기는 일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단추가 하나가 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2만 원을 환불해드렸어요. 진짜 웃긴 게 집에 있는 그런 명품 쇼핑백, 구찌백, 샤넬백 이런 거를 당근에 올리면 진짜 그걸 사가더라고요. 일부러 거기다가 뭐 짐을 담고 다닌대요. 일부러 그거를 15만 원에 팔았나? 이렇게 쌓아가지고 팔았잖아요. 에르메스 박스들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사가셨는데 제 생각에 그거 약간 불법적인 짝퉁 파는 분들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팔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데 저는 동일화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원정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동일화의 욕망이 있어요. 사람은 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회적 지위제로서의 어떤 동일화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괴로워져요. 진짜로 엄청 괴로워지거든요. 동일화의 욕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꼭 부정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타자와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난 특별하고 하는 욕망인 거죠. 이게 인간은 누구나 이 두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영국 또는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을 때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이강수 같은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일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동일화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씨개명도 앞장서고 한국 식민화를 위해서 막 앞장섰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평생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저 열등한 조선 민중들에 대한 타자와의 욕망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일화의 욕망과 타자와의 욕망은 이광수한테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한테 발견되는 양상이에요. 양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화와 타자와의 욕망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식민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동일화의 욕망과 타자와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개인의 정서적인 만족 그리고 심리적인 만족 그리고 어떤 행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전 준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16세기 피렌체에 있었던 그림인데 16세기 피렌체에서는 부유층들이 빨간 옷감을 입는 것과 향신료를 사는 것 동일화의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제였어요. 사실은 이게 향신료를 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비들 에르메스 백을 받고 싶어서 막 셀러한테 막 비비고 저도 하나 주세요 막 굽신굽신하고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얻는다라고 해서 나한테 본질적인 만족을 높여주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be myself 하는 게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에 방점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덜 그러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게 없더라도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인에 굉장히 빠져있을 때는 와인에 좀 미쳐있는 사람들이 중고비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와인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안 마시면 안 되지. 뭔가 이 사람들하고 모임을 계속 하는데 내가 빠지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억지로 먹은 적도 있었고, 자동차도 내 주변이 다 차쟁이고 다 그런 차를 타고 맨날 거기 가면 나도 그냥 이번에 나가는데 하나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근데 저의 해결책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취미 부자잖아요. 그 취미의 영역에서 있는 중고 집단에서 중고 집단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떤 관점을 한 번만 더 바꾸게 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마음을 왜 생길까? 진짜 어렸을 때 읽은 책인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되게 쉽게 쓰여졌었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서의 불안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는데,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박 원장님은 지위 불안을 많이 느끼나요? 저는 솔직히 별로 느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위 불안을? 면허증이 주는 지위가 사실 공고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밥 벌어 먹을 만하고,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지위 불안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지위 불안은 만들잖아요. 재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엄청 그들은 많아요.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들만의 또 세계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의사로서 행복한 편입니다. 사실은 저는 평생을 지위 불안을 안고 살았었거든요. 요즘에 최근 한 2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이걸 내려놨어요. 되게 많이 내려놨어요. 진짜로. 유튜브가 좋은 게 저한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깊이 얘기하면서 결국 이거 다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불안이 더 적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의 98%가 제3신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직자 1신분, 2신분 귀족들하고 만나긴 해도 이게 뭔가 중고집단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이미 자기가 태어난 신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 자체가 내 옆집 마을의 개똥이, 옆집 마을의 소똥이 이런 애들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자기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오히려 지위로서의 불안을 좀 덜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근데 이후에는 누구나 성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퍼지게 되고요. 내가 잘 안 되면,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잘 못 벌면 나는 못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관념이 퍼지기 시작하고, 대중교육을 통해서 그런 관념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근명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관념은 200년밖에 안 됐어요. 200년. 근데 200년 된 관념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대학 갔을 때도 그렇고, 내 동기들은 벌써 사법고시 붙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근데 어차피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구에서 0.1%밖에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도 제 주변에는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에요. 4,500억 정도 넘어가야 나 정도면 그냥 부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만 벌면 굉장히 불안이 없어질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조금 집안이 좋고 돈이 있는데 자기가 좀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불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아버지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되게 많아 진짜. 그리고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친척들하고 경쟁하고, 친척들하고 비교되고,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는 당연히 스카이 정도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 당연히 아이비리그 정도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못 속하면 난 등신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등신이 된 다음에 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평생 열등감에 살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돈 갖다 쓰면서 소비하고 살아.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약간 욕망이 굴절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굴절이 어떻게 되느냐, 타자와의 욕망으로 전환이 돼요. 나 이런 집 아들인데, 나 이런 집 사람인데,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타자화를 해요. 왜?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그게 바로 어이가 없네. 그래서 여기 기호소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맨날 울거먹는 장 보드리아르 아저씨, 이제 프랑스 철학자죠. 현대인들은 기호를 소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상품의 본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상징하는 기호, 지위제를 소비하는 거죠. 사실 브랜드 로고, 희소성 이런 걸 소비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자들이 왜 가방이라는 이런 명품이 사실은 차보다 본질적인 소비가 아니다라고 남편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는 굉장히 재밌다 이거. 차랑 가방 얘기해 봅시다. 우리 차는 굉장히 첨단 산업
산업의 끝판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의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소비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도 기호로서의 역할이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다 도로 제한이 있는데 몇 RPM을 치고 빨리 나아가는 거 제로백이 얼마고 그거를 쓸 일이 없잖아요. 쓸 일 많아요. 그거 가속이죠. 여기서는 얘기 못하겠지만 쓸 일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도 90%는 기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반론을 좀 하자면 첫 번째 논리적으로 차가 지휘제인 건 맞아요. 본질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90%라고 하는 걸 인정 못하고요. 전 가방이 90%면 아니 99% 솔직히 99%지. 차는 저는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60%요? 네. 너무 후하시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에 어떤 많은 명품 브랜드들에서 투명백 같은 게 나왔었어요. 정말 비닐백이거든요. 그게 정말 몇백만 원에 팔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비닐백에다가 로고만 박은 건데. 근데 만약에 페라리 엔진을 넣지 않고 현대 아반떼 엔진을 넣었어. 근데 껍데기만 페라리야. 안 팔려. 팔릴 수가 없어. 포르투피도 팔리잖아요. 포르투피 그게 무시하지 마. 포르투피를 무시하냐. 와 진짜 포르투피는 그래도 V8 엔진의 고성능 엔진을 가지고 있고 마세라티로 나왔어야 될 차가 그래서 내가 인정했잖아. 60%는 지휘제다. 근데 이게 차랑 가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거죠. 가방은 로고 하나만 박아도 3만 원짜리 원재료를 갖다 써도 100만 원, 2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차는 절대 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차는 얼마든지 그 브랜드의 기술력과 엔지니어링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브랜드가 좀 떨어져도. 근데 가방은 아니야. 가방은 한번 브랜드가 자리 잡으면 뭔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가방이야말로 진짜 본질이 없는 기호일 뿐인 거죠. 근데 가방 기호가 맞긴 맞아. 이제 인정하지? 어쨌든 이 동일화 타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명품 브랜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조사들이 있고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도파민 분비된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브랜드만 보고도 흥분은 안 돼요. 샤넬 브랜드만 봐도 와 진짜 너무 하고 싶어. 남자들이 페라리 마크만 보고 와 저도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마약과 같다는 거를 쇼펄릭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홀릭이 돼버리면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금단 증상 같은 게 일어나고 굉장히 공허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쇼핑 중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명품 소비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하나 가지고 싶어 라는 동일화의 목적으로 사실을 하는 면들이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동일화의 욕망? 예를 들어서 뭐 나도 샤넬백 하나 갖고 싶어. 그래서 오픈런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사지 않은 우울한 당시 쇼핑 앱부터 지어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 게 제가 예전에 미술 퀄리팅 처음 시작할 때 대구에 있는 어떤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완전 미술에 미쳐 있어가지고 돈을 벌면 다 미술품을 샀대요. 이미 작품이 막 100점, 200점이 있는데 또 사고 싶은 거야. 또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술품이 가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현금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너무 괴로웠대 자기가. 그 미술과 관련된 모든 어플을 다 지워버렸대요. 미술계 사람들 안 만나고. 미술계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어플을 지워버리고 한 2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이 물품이 진짜로 내가 본질적으로 나에게 장기적인 어떤 만족과 안정감, 평화감 이런 걸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에게 장기적인 어떤 건전한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 필요도 없는 물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술품도 사실 그렇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뭐 한두 점, 두세 점, 세네 점, 10점, 20점, 50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뭔가 중독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절대 건전한 취미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미술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서 컬렉팅이 아니라 미술관 자주 가고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 우리가 굳이 그걸 다 사가지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나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집에 걸어놓고 건물에 걸어놓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늦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그럼 이진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불안하진 않는데요. 안정적으로 사실은 병원이 잘 자리 잡고 있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의료 행위를 하던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저는 아직 의사로서의 본분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이렇게 판독을 하면서 뭔가 찾아내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니까 그런 데서 오는 뚜렷한 성취감과 보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숫자적인 면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항상 뭐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을 하는 거 외에는 크게 스트레스 받는 건 없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진짜 이게 본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도 컨트롤도 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진상인 어떤 소비자도 있을 거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 이게 진짜 사업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와이프가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동지애 같은 게 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일단은 좋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좀 더 이렇게 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